자, 오늘은 이제 의사표시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할 요 7회와 8회, 즉 의사표시와 대리는 우리 문제로서 전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아요. 25문제 어떻게 다 넣습니까? 물론 효력 발생은 또 내일 들어가 있어. 효력 발생 문제는. 민총의 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사표시와 대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다행인 것은 의사표시나 대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기까지 하다면 아주 골치 아플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판례들만 의사표시 몇 개, 대리에서 몇 개, 그런 것만 딱 조심하고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틀리고 할 건 없다. 의사표시는 솔직히 조문이야 다 알 수 있는 조문이잖아. 의사표시가 107조부터 113조까지가 있는데 그거부터 111조부터 112조, 113조는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조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한 개씩밖에 없잖아. 비진이 표시 107조, 허위 표시 108조, 착오 109조, 그죠? 사기 강박 110조. 조문은 일단 다 안다고 보고, 제가 이 판례가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제가 오늘 설명하자면 이거 1시간 가지고 어린 반푼이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비진이 표시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것들을 허위 표시도 마찬가지고 각자 그렇게 그냥 말하고 기본 요약하는 거는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해? 이걸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비진이 표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말은 진위의 의미입니다.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 진위의 의미. 비진이 표시할 적에 진위가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진위란 어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야. 어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야. 그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위 그러니까 꼭 용어상으로 보면은 비진이 표시할 적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할 적에 진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진위 그러면 진짜 본 마음이잖아. 근데 법률적으로 하고 우리 사회생활에 쓰는 용어는 달라. 여기 진위는 우리 사회생활에 쓰는 거는 진짜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어떤 특정한 그냥 의사표시를 그게 진짜 자기 진심하고 일치가 되든 말든 그냥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야. 진심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진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됐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나마 정려를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정려한다 그랬어. 이게 진짜 본심에 잠재되어 있는 거 본심에는 누가 자기 재산을 공짜로 주고 싶겠어, 그죠? 진짜는 안 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인 거야,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는 안 주고 싶어. 근데 주는 게 최선이다.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긴 해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진위가 아니야. 진위 있는 의사표시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위의 의미를 잘 알아놔야 돼. 본심에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런 게 잠재되어 있든 말든 그 당시 주는 게 최선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진위에 해당해. 비진위가 아니야. 그거는 이 진위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잖아. 우리 50 정권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여러분들은 50 정권이 탄생할 무렵에 아주 어려가지고 잘 그걸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진짜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만이 알겠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이 됐단 말이지. 그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이양한다 그랬거든.
사회가 안정되면 자기는 민간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 맛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생 군복만 입고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정당을 만들면 또 정치적, 사회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면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엄청난 돈이 필요해. 근데 그 평생 군복만 입고 있던 사람이 돈이 어디냐고. 방법은 이 사회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 리스트 작성하는 거야. 야,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 말이야. 다 잡아다가 족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직접 말은 안 했어. 우회적으로 이제 슬쩍슬쩍 말하는 거야. 비추는 거지. 너 재산 말이야, 그거 부정으로 축제한 거 아니냐? 그거 말이야, 이제 우회적으로 말이야. 이리 슬슬 하니까 실컷 고문 같은 거 당하다가 깨우치는 거야. 이 내 재산 이거 내 나라 말이 모양이다.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문 좀 당하다가 내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겠다. 정리하겠다, 국가에. 그러면 이제 못 이긴 체하고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지상 또 방송할 것 없이 일면에서 그냥 누가 장하게도 말이야. 자기 전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했다. 이렇게 딱 일면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학습이 된 거야. 그럼 내가 또 잡히 들어가는 거지 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아는 거야. 고문 오래 당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내 저 재산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다.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가자마자 재산 헌납 다 헌납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증명이 된 게 돈을 얼마나 많이 거두들였다는 거, 거두들인 건지 뺏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헌납을 받았다는 거 증명되는 게 그 거대 민정당을 만들고 나중에 추징을 다 결과 당했습니다만 A 대통령 엄청난 돈을 가지고 뺏기고 그 다음 대통령도 또 7천억 8천억 또 추징 당했잖아. 아직도 다 이제 원래 법원의 판결에서 선고된 액수에는 한참 미달이고 빼돌려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대 민정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7년 5년 대통령 했으니까 12년간을 대통령하고도 그런 몇천억씩이 남았다라는 말은 얼마나 몇십조를 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거대 민정당 만들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군사 정권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돌려달라. 내 옛날에 국가에 재산 준 거. 아무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결론부터 자꾸 말할게. 그래가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갈 무렵부터 한 사람 소를 제기하기 시작해. 내가 그때 국가에 준 거 돌려달라.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국가에 준 거는 나를 막 고문하고 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서 내가 재산 준다고 한 거 반사회적 행위 무효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근데 북한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진짜 마음 심정적으로는 돌려주라 하고 싶은데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대법관이라도. 근데 이게 한두 푼이라야 돌려주라 그러지. 매덕 몇십억 같았으면 아마 돌려주라고 했을 거야. 근데 아까도 말한 몇십조 몇백조가 되는지도 아무도 몰라. 기업도 국제그룹도 무너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돌려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든 안 그러면 그걸 다 돌려주게 되면 한 사람만 돌려주라고 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소재기에 올 거 아니야? 그럼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돈?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이 양 뺏긴 거 그냥 너희들이 희생해라 이런 의미지. 안 돌려주는 거로 방침을 정했겠죠. 근데 안 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판결문에다가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뭔가 법적인 논리를 펴야지. 그래가 어떤 사람이 아까도 어제 공부한 거 시험도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불법이 가해진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재산 국가에 헌납하는데 직접 뺏었나 돈을? 내가 스스로 헌납했지. 그러니까 그 판례가 유명한 거 승리 가정에 불법이 게재됐을 뿐이라는 거야. 그 판례가 이런 판례. 그러니까 승리 가정에만 뭐 협박, 강박, 뭐 고문 이런 게 행해져 가지고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안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럼 103조를 하면은 못 이기는구나. 불공정 법률 행위다 그러면. 나는 뭐 대가 하나도 안 받고 내 전 재산 국가에 다 줬으니까 불공정 아니냐. 그럼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어제 한 거. 기부, 정려. 애초부터 무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법률 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못 돌려준다. 무효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나 그때 국가에 준다고 한 거 비즈니 표시였다. 너희들이 나한테 고문하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서에 아예 무효다. 국가에 재산 정리한 거 비즈니였어. 무효니까 돌려달라. 그때 바로 이런 유명한 판례가 그거 국가만 관련돼서만 나온 건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릴 거라는 거야. 이 똑같은 판례를 판시한 거야. 진이란 아까 말했지만 친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선이라고 해서 줬으면은 비즈니 표시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 당시 국가에 재산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가 준 거 아니냐 이거야. 비즈니 표시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못 돌려받게 된 게 누군가가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이거라도 저 안 되고 저러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강박이다. 그러니까 판례도 그런 말 했거든. 103조 판례 보면은 승리 가정의 불법이 게재된 경우는 강박이한 의사표시로서는 뭐 그 하자 여부를 다툴 수 있을지언정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랬거든. 그럼 강박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강박이야 취소한다. 옛날에 국가에 재산 준 거 취소한다. 돌려달라 한 거야. 근데 알다시피 무효와 달리 강박은 3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잖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야. 근데 우리 비상계엄이 해지된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81년 1월 21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됐어. 응? 그럼 81년 1월 21일이면은 뭐 그 대학가는 데모 난리 났었거든 그 당시. 사회가 안정이 돼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라 미국을 가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가서 도장을 받고 와야 되거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한번 하고 와야 돼. 그래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해야 하기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국내를 갖다가 비상계엄 사태에 처해놓고 미국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그때 해제시키고 미국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해제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서슬프른 그 당시에 누가 감히 강박으로 취소한다, 반환해라, 소재기하겠어. 대법관들이 이게 몰랐어가 아니라 안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된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내, 즉 84년 1월 21일까지 소를 제기했어야지. 근데 그 첫 번째 대통령은 임기가 7년이었어. 5년도 아니고. 응? 84년이면은 완전 최전성기를 달릴 때예요. 어느 강큰 사람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그걸 대법관도 알지만 너무나 아까도 말했지만 받아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결국 또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팔려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진위의 의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어제도 잠시 말했습니다만 우리 대법관들은 이 명의례의 이름 빌려주는 거. 이름 빌려주는 사람한테 너그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가차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법원 제도는 일관됩니다. 사람들 너희들 함부로 남한테 내 이름 쓰게 하지 마라. 응? 이름 빌려주지 마라. 이 입장입니다. 우리 대법원 입장은. 그래서 이름을 빌려 명의되어 자기 지금 어제 명의되면 다 강행법규로 해당한다 그랬죠.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참 여러분이 아직까지
실제 이제 아직 시험이 안 돼가 사회 안 나가서 진짜 만약 사회 나가면은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돈 부탁을 할 때가 있어. 돈이 없다 그러면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신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겠느냐. 참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 참 친한 사람이 그런 부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 응? 그래서 이제 어떤 착한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은행가 돈을 빌리는 거지. 탁 끊어야 된다.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니를 위해서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단호하게 끊어야지. 어영부영 하다가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내 이름으로 돈 빌리는데 나는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네가 네 이름으로 은행 가서 돈 빌렸다는 말은 네가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없으면은 왜 네 이름으로 돈을 빌린단 말인가? 가차 없습니다. 너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는 말은 뭐야? 비즈니 표시에 해당하지를 않는 거야. 내심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돈을 빌렸지. 지가 아무리 나 돈 만져보지도 못해서 오직 친구가 갖는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름 안 돼 그런 거야. 그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돈을 금전 소비 대책을 맺었다. 비즈니 표시도 아니고 다음에 통정의 표시도 아니고. 비즈니 표시 통정 아니다 말은 유효한 거다. 이거 그냥 유효한 소비 대책 이야기야. 유효한 소비 대책이라는 말은 뭐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지. 유효하니까 갚아야지. 비즈니 표시, 허위 표시 아니다. 다만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는 은행도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은행이 양해를 해줬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 양해가 통정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진위 혐의에 관련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영수증 총완결 영수증 써달라.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이러는 거야. 이것도 진위 혐의와 관련되는 거야. 이 총완결이라는 영수증 안 써주면 돈 안 주겠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일부라도 돈을 좀 받을 심사한데 진짜 마음 본 마음은 나머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요거라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다 받은 게 아닌데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을 썼다 이 말이야. 나중에 채무자가 네가 이렇게 영수증 써주지 않느냐 완결이라고 나 안 갚아도 된다 나머지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과연 내가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이게 비즈니 표시에 해당하느냐 이 말이야. 아까 진위 의미 제대로 해봐. 그 당시에는 일부라도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총완결 해줬잖아. 그럼 비즈니 표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진위의 의미를 알면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즈니 표시에는 꼭 알아야 될 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게 세 가지 판례가 있거든. 사직서 판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가능하면 근로자는 좀 이해해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랬죠. 이해해주는. 딱 읽어보고 이 근로자한테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근로자를 이해한 거 맞네. 옳은 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했을 적에 근로자를 이해하는 게 되려면 이 사직서 제출이 유효라고 하는 게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거가 무효라고 하는 게 보호해주는 거. 사직서 제출이 유효면은 일자리 잃게 돼. 사직서 제출이 무효다 해버리면 나는 사직 제출을 하지 않은 게 되니까 사직하지 않은 게 되잖아. 보호가 되지.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거의 비즈니 표시로서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단서를 적용하면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강요 내지는 회사 측의 지시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많거든. 이거 상대방도 알았다고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내면서
사직서를 내면은 이제 면직을 시킨단 말이야. 사직서를 받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바에 의하여 면직을 시킨다. 의원 면직이 되는 거지. 그럼 회사 측이 면직을 시키도 부당해고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돼버리면 사직서 제출이 없는데 그만두게 했잖아. 일자 면직을 시켰잖아. 그럼 해고가 되는 거야. 부당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서를 거의 적용해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사직 제출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그만두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원 면직을 시키도 무효야. 면직 안 당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의원 원자가 원할 원자거든. 원하는 바에 의하여 면직시킨다는 게 의원 면직.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면직시키는 걸 의원 면직이라 그래. 근데 사직 제출이 무효인데 의원 면직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근로자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근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경우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A 회사는 없어져. B 회사로 합병돼. 자,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A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든지, 일단 사직서를 내고 다시 재입사를 하든지, 신설회사에, 합병 시킨 회사에, 아니면은 그냥 근로자들도 다 그대로 인수돼 가니까 그만두지 말고 계속 새로운 회사에 연속해서 근무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라는 그런 나중에 누진적이기 때문에 5년 근무하고 또 1년부터 해가 5년 근무하는 것보다는 연속 10년을 근무하는 게 훨씬 퇴직금이 많거든.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급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일단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 일단 5년치 받고, 그죠? 또 하루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줘서 사유를 내 행사가. 이거는 비즈니스 표시가 아니지, 그거는. 그죠? 그거 하나 근로자 판례는 비즈니스 표시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근로자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직원 제출은 사립대학, 이게 아주대 판례였는데 사립대학 조교수 사직원 제출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립대학 조교수 정도 되면은 일반 근로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조교수가 강의 중에 이제 약간 성희롱적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일어난 거야. 그만둬, 그죠? 근데 이 조교수가 재단 이사장이 내하고 좀 친척이야. 근데 학생들이 하도 떠들고 일어나니까 내가 반성의 기미를 보임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수그러들 거 아니야. 진짜는 사직할 마음이 없이 학생들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유를 내면서 속으로는 이사장이 내 친척인데 설마 이 사직서를 받아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사유를 제출한 거야. 그런데 재단 이사회에서 그냥 네가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의원 면직을 시킨 거지.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나는 진짜 사직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상대방인 재단 이사회에서 네가 진짜 사직할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이거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본문이 적용되죠. 그러면 사직원 제출이 유효한 게 되는 거야.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다 말은 면직이 정당한 면직이 되는 거야. 그죠? 의원 면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사립대학 조교수는 그렇게 판시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직원 제출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야. 근데 공무원 사직은 이건 흔히 행정법상 4인의 공법행위라 그러잖아. 4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는 민법의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사직원 제출했으면 마음이 어땠느냐 안 따져. 그냥 사직원 제출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 비즈니스 표시는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비즈니스 표시 이거는 대리권 남용 이론에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107조 1항 단서 유추정서를 취하죠. 그 대리권 남용이 대리인이 비즈니스 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비즈니스 표시를 한 경우, 자기나 제3자 대리인이 이익을 위하여 비즈니스 표시를 한 경우에 원칙은 유효해가지고
본인이 갚아야 돼. 돈을 빌렸다면 만약에.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돼 가지고 무효가 돼 가지고 본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즈니 표시에 얼핏 생각나는 거는 뭐 이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 그럼 허위 표시는 막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뭘부터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첫 번째, 허위 표시와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은닉행위라는 게 있다, 그죠? 은닉행위 대표 판례가 임대인, 임차인 간에 임대차 보증금 있죠? 이걸 담보할 목적으로 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야. 허위로 말이야. 3자가 그러니까 꾸미는 거지. 임대인, 임차인 3자 해가지고 가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나 설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 은닉행위는 임대차가 은닉행위죠. 밖으로 꾸민 행위는 전세권 설정이죠. 그래서 은닉행위인 임대차는 유효하지만 전세권은 가장행위잖아. 가장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다음 민법학상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신탁행위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을 훨씬 넘어 가지고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넘었어. 대신에 이제 딱 제한을 가는. 너는 넘어서 내가 권리를 넘겨주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해라. 대표적인 바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추심. 채권자가 제3자 보고 저 사람 돈 받을 거 있는데 네가 내 대신에 추심해 오라 이거야. 받아오라 이거야. 근데 채권을 양도해 주는 거야. 굳이 양도까지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훨씬 넘었지. 근데 대신에 네가 함부로 채권을 처분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을 가하는 거지. 이런 게 또 그리고 담보 목적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야. 양도 담보 같은 거 말이야.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민법학상 신탁행위야. 근데 신탁행위는 당사자 간에 목적을 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생각이 있고, 양도담보를 하면은 진정으로 추시 목적이긴 하지만 채권을 양도해 놓을 생각이 있거든. 이거 허위 표시 아니야. 그런 것들은 허위 표시가 아니다. 구별 개념으로 은닉행위와 신탁행위,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요. 혼인 중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요, 우리 사회에 그런 거 많잖아. 자기가 제일 먼저 알잖아. 좀 사회법이 좀 이태로워. 그러면 아들 처자식 명의로 막 등기를 부동산, 왜냐면 채권자들 집행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막 재산을 이제 좀 빼돌리 놓으려고 말이야. 아니면 친한 사람 명의로 특히나 처자식 명의로 막 등기를 옮겨놔. 우리 법관들 바보들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허위 표시, 즉 가장행위임이 아예 추정돼 버립니다. 처나 자식 앞으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는 거의 가장행위임이 거의 추정돼 버린다. 그 다음에 아까 명의대여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이 올 한 문제를 제가 허위 표시에 가등기가 언급되는 게 4가지야, 3자에 해당하고 안 하고. 먼저 3자 지금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말할게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하면은 내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근데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은 했죠. 부존재한 행위가 아니잖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뿐이지. 무효인 행위도 존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라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허위 표시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는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예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권리를, 채권 같은 걸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법행위나 손해를 좀 발생했다고 예관적으로 보이더라도 불법행위도 아니고 채무불이행도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권리 채권은 무효니까 없는 채권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허위표시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저 무효 취소 쪽에, 그죠? 아마 우리 시험에도 무효 취소 쪽에 아마 이 판례가 그러니까 무효인 범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말이야. 무효인 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무효 취소 쪽 문제로 이게 지문에 등장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3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일단 3자에 해당하느냐, 3자의 의미는 실질서를 우리 통설 판례가 제한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세 문제가 있었는데 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 내가 세 문제까지 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한 문제로 끝내보려고 했는데 박스로 올해 막 각종 시험에 다 나온 거야. 21년도에. 뭐 세무사도 나오고 또 간평상가도 나오고 막 다 매년 나오니까 그냥 에이 올해 문제니까 이어버리. 그러니까 이 3자가 그만큼 중요한. 근데 이걸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외울래 이걸? 근데 안 외워도 된다니까. 이걸 어디로 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딱 방금 말한 그 한마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 허위 표시를 기초로란 말이 중요하고 새로운이 중요해. 요거만 딱 기억하면은 3자 안 해도 돼. 기초로 새로운 요거만 기억하면. 그럼 딱 보고 다음 3자 아닌 자 해가 딱 보면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면은 3자 아니야. 또 허위 표시를 토대로 기초로 하지 않으면 3자 아니야. 그러면 오늘 시험 쳤지만 어떤 부동산에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어. 근데 1번 저당권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으로 자기 1번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어. 이때 2번 저당권자가 3자가 되나? 2번 저당권자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지 뭐 있는데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지.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뭔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야. 가장 매매가 돼 있어. 그 목적물을 샀다.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내가 샀다.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토지라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잖아. 압류도 새로운 이해관계지. 딱 그 허위 표시로 생긴 목적물, 채권 이런 걸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갱 다 3자잖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잖아. 그러면 3자 맞지, 그런 거는. 근데 방금 1번, 애초부터 어떤 부동산에 1번, 2번 저당권이 있었어. 아직까지 허위 표시된 적도 없어.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가장행위로 1번 채무자하고 1번 저당권자가 가장행위를 하는 거야. 가장으로 포기했단 말이야. 2번 저당권자가 뭔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 있는 허위 표시 기초로. 3자 아닌 거지. 응? 기초로 새로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초로 새로. 그럼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허위 표시를 했어. 이때 본인 3자입니까 아닙니까? 본인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3자야 아니야? 본인이 무슨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있는데? 이걸 강의하는 사람도 시험에 잘 보니까 애우라 그러던데 어느 동영상 보니까. 이건 애워서 되는, 이걸 어떻게 다 애워, 한두 개도 아니고. 애워서 될 문제 아니야. 딱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몇 개 거의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채권이 가장 양도되어 있을 적에, 채무자, 3자입니까? 아닙니까? 뭔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는데, 지금? 원래부터 있던 지는 채무 부담하고 있던 사람이잖아, 원래부터. 뭔
뭔 새로운 인간과 맺었는데 자기가. 삼자가 될 수가 없잖아. 조심할 거는 가등기와 가등기는 총 2개는 삼자에 해당하고 2개는 삼자에 해당, 가등기가 총 4개 있는데,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총 4개가 있는데, 2개는 삼자에 해당하고 2개는 해당하지 않아. 일단, 가장 매매 목적물에 가등기를 취득했다. 삼자, 이거는 당연하죠. 새로운 이관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비슷한 거는 이런 거야. 예, 근데 A, B가, 매매 예약을 해가 가등기를 했어. 가장으로 가등기를 이제 B 앞으로. 근데 요 부동산에 대하여만. 근데 가등기 되어 있어도,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처분할 수 있지? 그래서 A가 두 번째로 이걸 갑에게 팔아먹습니다. 갑에게. 뭐, 매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어. 저 부동산에 대하여. 그리고 요 가등기에 기하여 이제 본등기가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등기가 되었지. 본등기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은 물권법이 시험범위 아닙니다만 등기관이 순위가 이제 본등기 순위는 요거보다 늦었지만 가등기를 가지고 따지거든. 가등기 일자가 이거보다 빠르니까 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갑등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또 팔아먹습니다. B가. 을에게. 을이 선이야. 이전 등기 됐어. 가장행위로 생긴 목적물에 새로운 인간관계 맞는 사람 맞죠? 삼자 맞잖아, 이거는. 삼자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떨까, 이제? 다 병이 삼자냐 아니냐 할 거니까 이거를 그냥 병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다 여기도 병 저기도 다 병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에 빌린 돈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가등기 담보를 설정해가지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일단 맺습니다. 약정을 가등기 해줄게. 돈 1억 빌리고. 그래놓고 자기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 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을에게 가장행위를 합니다. 가장양도를 한다 이 말이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겠죠. 가장양도니까 가장양도를 한 거야. 현재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가장양도니까 무효니까 일단은 등기가 을 앞으로 돼도 누구 겁니까? 법적으로는 갑의 거죠. 그래놓고 원래 가등기 해주기로 했잖아. 가등기를 격려해 줍니다. 요 가등기를 받은 병은 삼자일 거 아닐까 이거죠. 아까 기초로 기초로는 맞아. 가등기를 을하기서 을에게 했지. 근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까? 이 가등기 격려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장양도가 이미 있기 전에, 그죠? 있기 전에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이 있었잖아. 그 약정에 따라 등기를 격려한 거야, 가등기.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잖아. 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자가 아닌 거예요. 삼자이다, 아니다는 이렇게 판단. 그리고 오늘 또 가등기 그 시험문제 나온 중에 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얘기관계를 맺어야 되거든. 기초로 한 게 아닌 게 가장의 매매 예약에 따라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치는 게 아니라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면 의 표시를 기초로 한 게 맞죠? 그죠? 가장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격려받아간 사람이라면 의 표시를 기초로 한 게 맞지. 근데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자기 앞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을 통해서 다른 이유로 본등기를 했단 말이야. 의 표시를 기초로 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이건 삼자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오면은 삼자인 게 2개가 있고 삼자가 아닌 게 2개가 있어. 또 하나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삼자이냐 아니냐 아닌 거. 인거는 너무 많으니까 아닌 걸 주로 기억해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채권법의 영역입니다만 계약인수라는 게 있거든. 계약인수라고 하는 거는 계약 당사자지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 계약인수라 그래. 어? 자, 그럼 허위 표시를 가버리 했어, 둘이. 요 사람 계약 당사, 매매 계약을 맺었어. 매수인이다, 만약에. 가장 매수인이다. 가장 매수인 지를 그대로 이전받았다, 병이. 그럼 당사자 지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원래 3자니까 허위 표시 당사자는 3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 당사자 지위를 계약인수를 했단 말은 그대로 이어받았잖아. 3자 이겠나 아니겠나? 일수가 없는 거지,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 원래 3자의 정의가 당사자와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 상속인과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3자가 아니다. 포괄승계의 이해의자.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아까 내 말을 안 하는 거지. 이해의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인수인은 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는 방금 말한 그 10속에 다 들어있어. 그 시험 문제 보면은 채무자 3자 아니다. 요거 3자 아니다. 가등기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등기 3자 아니다. 그건 최신 판례라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20년 판례인가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신 판례라서. 그 다음에 채무자하고 요거하고 될 말, 오늘 그게 세무사 시험인 줄 아는데 1번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3자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본인 3자 아니죠, 본인. 본인 3자 아니지. 대리행위에서 말이야, 본인. 새로운 얘기를 맺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 계약인수인. 이 5가지만 기억해도 3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거의 답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마. 좌우지간 3자 이다 아니다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뭐 봤습니까? 선이라야 뭐 봤죠. 선이라야. 가실이 있고 없고는 묻지 않는다. 선이 이기만 하면 돼. 가실이 있고 없고는 묻지 않는다. 가실이 있어도 보고 안다 이 말이야. 선이 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원래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된다. 추정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입증을 누가 진다? 추정받는 사람은 그만큼 유리한 지에 놓여야 되죠. 자기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의임이 추정되고 있으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죠? 너 악이었잖아. 그러니까 너 내놔. 이렇게 되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3자라면은 만약에 병이 3자라면은 차단호라 그래요. 차단호. 그 정으로부터 다시 이어받은 자는 병으로부터 다시 이어받은 자는 악의자라도 병이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정은 나라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왜 너희들 나한테는 대항을 못하지 않느냐? 이 악의자라도 보는 3자로서 뭐 한다? 악의자라도 이걸 차단으로라 그래. 차단을 시켜준다고 해서 또는 어떤 학자는 은폐물의 법칙이라도 해. 은폐물이 돼준단 말이야, 병이. 이 사람이 보호된다, 이거. 반대. 우리가 이거야 너무나, 판례도 있습니다만, 이거야 너무나 당연하죠. 병이 악이라, 그러니까 꼭 3자가 허위표시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해관계를 맺어야만 3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덕을 한 자도 선임에는 이해관계를, 요것도 어차피 병으로부터 이어받으니까 병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는 이상은 그로부터 이어받아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쪽이 악이라도 또 내가 선임, 차단호의 반대죠. 이것도 3자로서 보고 받는다. 요거는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행위도 재산행위니까 허위표시가 적용되고요. 허위표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중요한 거는 대충 다 말했습니다. 3자가 워낙 많습니다만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 그냥 압류했다, 감류했다, 지상권 설정 다 새로 내가 맺었으니까 3자야. 알겠죠?
보정 섰다가 변제해가 구상권을 취득한 것도 이해관계 맺었잖아. 삼자야. 다 뭐 쉽습니다. 새로운 아까 딱 그 말만 기억하면 돼. 응?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지 하면 그건 보면 돼. 일일이 안 해오도. 야, 착오도 중요합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착오도 중요합니다. 일단 착오와 관련해서 장래에 발생한 막연한 예측, 예견 말이야. 기대 이런 게 빗나간 것에 불과한 거는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호텔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거는 착오가 아닙니다. 예측 기대가 빗나간 것에 불과하지 이런 거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 내일 모레 종합 문제에서 동기의 착오는 동기와 관련된 건 다 모아놨거든. 한 문제로 동기와 관련해서 아무튼 착오 문제는 나오면 동기가 거의 빠지지 않으니까 일단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를 여러 취소를 못하죠. 그러나 동기가 표시돼 가지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돼 뭐 돼. 법률행위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기로 쌍방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구나라고 새기지면 된다. 합의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야. 그 다음에 아무리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그죠?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표시가 안 되더라도 유발 제공된 거. 유발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착오 취소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중요 부분의 착오일 거 중과실이 없을 것이잖아. 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토지 같은 거 경계나 해낭에 관한 착오. 해낭은 현재의 상황. 예를 들면 경작이 가능한 줄 알고 매매가 맺었는데 경작이 불가능하더라. 하천부지. 이런 거는 해낭에 관한 착오잖아. 경계 해낭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나? 아무나를 위해서 물상 보증인되나? 너니까 내가 보증을 서주는 거야. 채무자가 너니까, 그죠? 너니까 내 아파트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야. 네 채무를 위하여. 이런 거 물상 보증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나를 보고 서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친한 홍길동인 줄 알고 보증을 서고 물상 보증이 그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나무에 보니까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 홍동길이더라. 홍길동이가 아니고. 이런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된다.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다음에 오히려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부정한 걸 적어도 타이틀만이라도 기억해. 일단 시험에 잘 노는 거는 시가에 관한 착오하고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 시가를 좀 부동산 시가를 내가 좀 잘못 알았다, 그죠? 이거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닙니다. 매매나 임대차에서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 임대인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거더라.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 하는 거야. 알겠죠? 딱 임대인 끌어야만 내가 임차한다 이런 게 아니었던 이상은 취소 못 합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약간 토지 같은 거 팽수 부족. 엄청난 부족이면 중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부족. 수량 부족, 지적 부족.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불이익하지 않는 거. 아니, 불이익이 없는데 뭘 취소를 왜 시킵니까? 처음에는 불이익해도 난 법령 개정 등으로 오늘 심내 나왔습니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불이익이 소멸해도 불이익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그런 것도 착오를 취소 못해.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니까. 그 네 가지는 적어도 타이틀을 기억하면 유추 적용할 게 많으니까. 수량 부족 착오,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닌 거이.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 불이익하지 않는 착오. 이것들은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라서 취소를 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다.
그 다음에 중과실과 관련해서도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는 너무 많습니다. 중과실을 부정했단 말은 차고 취소를 인정한 거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중과실을 부정했다라는 말은 차고 취소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차고에 관한 판례는 전부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차고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가 제가 옛날에 사법적용할 적에 이 중과실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판례를 보니까 중과실 부정한 판례는 50개, 60개 돼. 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중과실 부정해가지고 차고 취소를 인정한 거는 그냥 핵심적인 고로청자 판결 하나 하고, 오늘은 시험을 안 치셨습니다만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 사무실 지음으로 내놓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과 설계 용역계약 체결했을 적에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거예요. 차고 취소를 인정한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 중에 중개사 같은 사람이 목적물을 잘못 저기에 지정을 이게 매매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이게 내가 살 목적물로 당연히 알잖아. 중개사가 잘못 지적을 했는데 가리키는데 나보고 중대한 가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죠? 그런 것도 중과실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과실이 인정된 그런 판례가 많지가 않거든. 중과실을 인정했단 말은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한 거야. 이거는 판례가 많지가 않아. 이거는 딱 두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돼. 제일 첫 번째는 공장 지으려고 토지 매매 계약 맺어.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말이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땅 위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 이런 사업이 사업하면 되겠냐? 공장 지으려고 건물 사면서 공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중과실이 인정돼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공장 지을 수 없네, 착오를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가 큰 부주의야 이거는. 지 큰 부주의를 왜 매도인 쪽에 전가시킵니까?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과실을 부정해서 착오실을 맞은 거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전문가가 착각에 빠진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이 이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았는데 상환 완료된 거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오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담보 쓴 사람 보고 담보 설정 해지를 통보한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도 금융기관이잖아. 금융기관이 이런 상한이 다 완납이 되었는지 다 완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 이건 중과실이 있는 데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말이 금융기관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보증인에게 이제 보증 끝났다고 해준 거예요. 신용보증 기관 말이야. 보증을 쓰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썼는데 신용보증의 보증인이죠. 보증인 보고 신용보증기관 보고 이제 끝났어. 이 보증인지, 그죠? 금융기관이 그렇게 말하고. 더 전문가라면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과실, 딱 이 두 가지만이라도 최소한 기억하자. 중과실 인정의 시수를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이 요건과 관해서는 입증 책임을 고갈해야 되죠. 원래요, 실체법이,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 본문 단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본문에 대하여 입증 책임자가 정해지면요, 단서는 항상 반대쪽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런 거 있죠? 항상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취소할 수 있느냐 마느냐, 무효 취소는 항상 법률행위 효력 발생하는 걸 다투는, 저지시키는 규정이잖아. 취소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잖아. 이는 다투는 자,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
효력을 다툰다는 말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효력을 다투는 거죠. 취소하는 자가 바로 다투려고 하는 거냐. 차고자가 취소해서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은 내가 취소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못한다 하려고 하는 거냐. 효력을 다투는 거야. 이게. 효력을 주장하는 거하고 다툰다는 반대 말입니다. 효력을 주장한다는 거는 유효를 주장하는 게 주장하는 거지. 알겠죠? 효력을 주장하는 거죠. 효력을 다툰다 그러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다투는 거야. 민사소송상 다툰다와 주장한다는 완전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다툰다와 주장한다는. 그래서 본문에 관한 거는 다투는 자는 결국 취소하려는 자잖아. 차고자 말이야. 의사표시를 한 사람, 표의자. 이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 판례의 표현을 하면 의사결정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중요 부분이라는 말이잖아. 이런 거를 착오자가 입증을 해야 돼. 표의자가. 이제 그러면 단서는 자동으로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단서가 중대한 가실 문제잖아. 중대한 가실은 상대방이 너 중대한 가실 있잖아. 그러니까 너 취소 못해. 이렇게 되겠죠? 별 것도 아닌데 입증 책임이 시험에 대단히 잘 논다. 그럼 자, 중과실이 있으면 방금 취소를 못한다고 했죠? 근데 딱 유일하게 한 개 판례가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인정한 판례가 있죠? 뭡니까? 상대방이 더 나쁜 경우입니다.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더 나쁘단 말은 뭐야?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 그걸 고의적으로 이용해 먹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이용을 했다면은 표의자인 나는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시험에 거의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인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또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두 가지 해제와 취소의 두 가지 효과를 다 인정하죠. 네, 이중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가 있은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죠? 취소를 할 수가 있다. 해제와 취소는 그 효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꼭 또 빠뜨리지 않고 알아야 될 게 그럼 내가 요건이 충족되어서 중요부분이 착오에 빠졌고 중과실이 없어. 취소를 했어. 그래서 그죠? 취소를 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 그 상대방이 취소를 한 나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취소한 거는 109조라는 민법이 정한 대로 정한 바에 따라 취소를 한 거죠. 법에 따른 사람 보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위법성이 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취소자는 지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다음에 공부하는 110조 사기강박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나 이 차고 109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요건이 충족되어도 특약으로 취소 못한다 하면 취소 못하는 거야. 얼마든지 차고 취소 규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배제될 수가 있다. 여러분 소치하, 소를 내가 제기했다가 치하를 한다. 이거 사법행위예요, 소송행위예요? 소의 치하. 당연히 소송행위지, 소의 치하는.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 규정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소의 치하, 소송행위라서 뭐 착오 규정이나 사기강박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소의 치하에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만약 소치하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소송상의 계약이라는 걸 공부하거든. 어제 불공정 법률행위할자 부재소 합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상 계약이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계약의 성질을 놓고 견해 대립이 있어.
이걸 사법계약으로 보는 설, 공법계약으로 보는, 근데 통설 판례는 소송상 계약을 사법행위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험 지문같이 소치 합의 그러면 그냥 이게 최근에 판례가 나왔거든 또. 그동안 판례가 없을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었는데 20년의 판례잖아 이게. 소위 치하 그러면 당연히 차고 구정 사기감독 구정 적용 안 돼. 소치하 합의 그러면 이거는 사법행위입니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치 합의를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뭐 사기강박은 직접적인 판례는 없습니다만 사기강박을 이유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소치 합의 그러면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착오에 빠지는 경우는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착오를 취소할 때는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중요 부분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말을 꼭 기록하자.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냈다. 이 말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은 신원보증서류 근데 거기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연대보증 서면에다가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은 완전 다르거든. 여러분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지만 채권법에 가서 보면 완전 달라. 신원보증과 연대보증은 글자는 별 차이 안 나지만 근데 그런 착각이 이 말 언급 딱 되면은 이거는 오늘처럼 뭐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안 되고 표시상의 착오다. 김행날인의 착오로서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를 잘못했잖아.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잘못해야 넓게 표시상의 착오라 그러잖아. 표시상의 착오. 그럼 이 표시상의 착오인 경우는 오직 착오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제3자의 기망을 통해서 내가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가 연대보증 서명날이 냈다. 제3자의 기망이라는 말 해놓돼 가지고 사기 강박으로 봐가지고 사기로 봐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사기 규정 적용 안 돼. 무조건 착오일 뿐이야. 착오일 뿐이니까 뭐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신원보증 이건 그냥 딱 머릿속 기억에 입력해라. 신원보증 서면 연대보증 서면 딱 입력해라. 이거는 착오다 무조건. 착오다. 그다음 담보 책임의 유명한 판례가 나왔죠. 판례가 소수를 따른 판례가 나왔어. 이제 옛날 우리 이런 판례가 없을 적에는 학설들이 통설적 걔네가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한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무시돼 버렸어 이제. 지금의 판례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든 성립하든 말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어도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되고 중요한 판례다 이거 역시. 원래 하해계약은 특별규정이죠. 109조에 대하여. 그래서 하해계약도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잖아. 그럼 원래 109조가 적용돼야 됩니다만 743조가 특별규정을 두고 있죠. 하해계약은 법률행위이면서도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다만 상대방의 자객이나 그죠? 분쟁 이해입니다. 이해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자객이나 분쟁 이해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오늘 지문처럼 분쟁 이해가 아닌 분쟁 그 자체에 관한 착오면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조문을 잘 알아야 되고 사기강박에서 핵심적인 거 부작위한 기망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부작위한 기망도 얼마든지 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판례가 매매계약 판례도 있고 교환계약 판례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에도 매수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 매도인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묵비. 그죠? 상대방은 시가를 모르는 나는 시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매도인이라면은 매도인이 훨씬 싼데 매수인이 훨씬 비싼 거로 착각하고 있다. 그죠?
그 내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말을 해주겠냐?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이해 상반적 지위에 있잖아. 매도인은 가능하면 돈을 많이 받으라 그러고 매수인은 가면 싸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매수인이 이 지역 시가가 지금 만약 1억짜리인데 1억 5천짜리를 알고 있어. 그럼 매수인이 야 바보야 이거 1억밖에 안 해. 이렇게 말해주나? 막 돈 더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돈이 너무 창고에 썩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이거 말 안 하고 묵비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사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고 물건과 물건을 맞바는 교환인데 내 거는 싼 거고 저 상대방 건 비싼 거야. 근데 맞바꾸지. 내가 야 바보야 내 거 이거 싼 거야 이거 1,000만 원짜리 니는 20만 원짜리인데 왜 교환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거 기망 아닙니다. 이런 거 사기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언제나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사기 아닙니다. 법이 인정한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건데 이게 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가 뭔 사기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진짜는 고소고발할 생각 없이 부정한 이익을 고소고발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맞다. 의사표시만 되는 게 아니지. 대리까지 해야지 지금. 고소고발한다 그러면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안 강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문을 잘 알아야 되면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치느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치느냐. 여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치면은 대리인은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소하죠.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거는 이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용자에 불과하니까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박의 정도가 아주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되는 상태, 즉 의사 무너는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야. 이거는 11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게 바로 110조가 적용되는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자 이런 문제는 허위표시 행거와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와 관계. 만약에 사기는 강박은 대부분 불법행위가 되죠. 사기 강박은 대부분 불법행위가 돼.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할 청구.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은 청구 못합니다. 근데 취소하고 안 하고 내 자유니까 내가 취소했다. 그러면 두 가지 취소를 해가지고 취소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발생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아무거나 행사해야 돼. 그러나 이 행사는 중첩적 행사는 아닙니다. 선택적 행사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이중의 이익을 얻잖아. 그죠? 꼭 근데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데 취소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고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론 하고도 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을 택하는데 이 도달의 의미는 꼭 상대방이 수령을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인 채권양도 통지 이런 데도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를 취한 게가 가정부가 같은 집에 사는 친구 사이에 채권 채무자인데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부에서 보냈다가 가정부가 받자마자 바로 회수해버리면은 요지 가능한 적이 없었죠. 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에도 나오는 거니까 등기우편, 내용증후우편은 반송이 안 되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한다 해도 되고. 그러나 보통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도달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문 알모되고 철회 같은 거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만 가능하니까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령 상대방이 거절해도 도달이 됩니다. 왜? 우리가 도달의 의미가 요지 가능한 상태에 객관적으로 있으면 도달이거든. 수령 거절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 그런 거는
도달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들어갑니다. 대리는 크게 유권대리, 복대리, 묶은대리 세 가지죠. 유권대리, 복대리, 유권대리는 뭐 자, 본인과 대리인 간에 먼저 대리권의 발생, 뭐 법정 대리권의 발생이야 뭐 법률이 규정일 건지가 됐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대리행위하고 구별할 줄. 오늘 이임계약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게 있었죠. 올해 무슨 시험 기출문제예요. 요 대리행위 이거는 절대로 무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행위 자체는. 그러나 본인과 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관계, 이거는 일반 법률행위 범위에 따라야 돼. 당연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요거 취소할 수 없는 거 헷갈리면 안 돼. 알았죠? 그리고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맹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대리권의 범위인데요. 이렇게 발생한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18조 보충규정이 있죠. 그래서 대리권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그죠?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변하게 하는 거 안 돼. 본인의 돈을 은행 예금을 찾아가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건 안 돼. 변하게 하는 거라서. 그렇지 않은 나는 이용계량 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들이 꽤 많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분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까지 대리권이 있다고 볼. 처분의 대리권도 처음부터 본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분행위를 할 수 있지. 본인으로부터 처분의 대리권을 받지 않았는데 해석을 통해서 처분의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그거 한마디 말 못해.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뭐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고, 포괄적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 연기를 해줄 권한도 있고, 그죠? 이런 거는 당연한데 처분적이 아니잖아. 능동 대리권에는 수령 대리권도 포함이 되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처분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거. 매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팔 수 있는 대리권, 즉 처분할 대리권이 있나? 없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 체결하고 해제를 할 대리권이 있나? 해제는 샀던 거 처분하는 꼴이 돼버리잖아. 뭘 지가 해제하든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없고, 그 다음에 빌려준 돈 대여금 영수 대리권을 줬더니, 돈 받아오라는 대리권을 줬더니 면제를 하면 되나? 면제는 처분행위잖아. 그래서 판례도 면제를 해주려면은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영수 대리권만으로는 면제를 해줄 수, 전부 처분적인 거잖아. 이런 거 처분적인 걸 딱 생각하면 처분의 대리권은 해석을 통해 인정 안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많은 판례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채무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팔아도 좋다 이런 대리권을 줬더니 대리인이 자기 제3자에 대한 빚이 있어. 자기 빚 갚는데 대물변제로 제가 임의로 평가해가지고 말 됩니까? 이런 거는 절대 대리권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그러면 아까 말한 107조 1항 뭐 학설은 신의칙설, 무권대리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무권대리로 된다 그러면 안 돼. 우리 판례 통설은 107조 1항 단서 유추증언설이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 제한은 두 가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공동대리, 그죠?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와 관해서는 특별 조문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921조 있잖아. 그 친권자하고 미성년자 이해상반행. 친권자에게 불리하고 미성년자에게만 이익되는 경우는 자기계약이라도 유효합니다. 이건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식에게 재산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거는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가 유리하니까 얼마든지 유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 부동산 입찰 같은 거 쌍방이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런 건 쌍방대리. 두 가지 예외가 있잖아. 자기가 쌍방대리에 관해서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이행하고, 특히 채무이행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런 거는 자기가 그냥 채권자면 자기가 받아도 돼. 채무자면 갚아도 되고 혼자서 양쪽을 대리해도 되고, 그죠? 근데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든 이런 건 안 되고요. 특히 알아야 될 거는 대물변제나 경계 같은 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해낼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채무이행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는 게 아니야. 경계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승인시키는 계약인데 더 불리하게 경계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런 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채무이행처럼 보이지만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구민법 하에 판례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나중에 니와 내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너 대리인을 소송 대리인을 내가 선임할게. 임대인 내가.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임대인지를 선임해버리면은 자기계약에 위반되고 자기 대리인을 선임권인 임차인 대리인을 선임하면 쌍방대리 금지 위반, 그죠? 이것도 확장 해석에서 금지됩니다. 그런 경우도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공동대리도 원래 각자 대리가 원칙이잖아. 수권행위로 너희들은 공동으로만 대리하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여기도 특별 규정이 하나 있죠. 920조 2. 원래 미성자에 대해서는 부모 친권 공동대리죠. 근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우리 920조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부모 중 일방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맺어. 그러면서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이 선의라면 유효하다 그냥. 물론 악이면은 무효입니다. 선의인 게 920조 이 조문이 있어. 가족법에 있는 조문이지만 우리 기본서 보면 그 조문 소개해놨잖아. 소멸은 이제 그다음에 소멸은 공통된 소멸원이 이미 대리의 특이한 소멸원이 128조가 있죠. 본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사이에서는 먼저 현명주의가 있어요. 이 현명도 묵시적 현명도 가능하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만 대리행위를 해도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도 이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행시하지만 대리인이다라는 걸 여러 사정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것도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육군대리가 돼. 본인의 이름으로만 해명해도. 반대로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만 해명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써준 이임장을 매매 이임장을 제시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오늘 지문 세 군데나 나왔잖아. 매매 이임장을 제시하는 거야. 이임장을 제시하면서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그 매매 계약서에는 대리인 지 이름만 적은 거예요. 본인 이름이 아니고 지 이름만 적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매매 이임장을 제시했으니까 했단 말이 있으니까 매매 이임장 보면은 갑이 사는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매매 이임장 제시를 통해서 현명이 있게 됩니다. 행식적으로는 대리인 이름으로 했지만 임장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권대리가 돼가지고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 본답니다.
추정해 본다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주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을 주면 양수인이 대신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물론 해명을 해야 돼.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면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통지된 게 아닙니다.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해명된 걸 알 수 있으면 해명된 걸로 보는데 어떻게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에 대한 이임을 받아야 돼. 대리권을 소유받은 경우는 그래. 아예 오늘 지문처럼 대리권을 이임받은 적이 없다면은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해명을 안 한 경우는 주의 사정상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해명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애초부터 아무런 해명을 안 받은 사람에게 그런 거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문제를 보면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들어보고 보면 이거 이임을 안 받았군. 간단한 문제야. 어렵지가 않아. 하자는 전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데 불공정 본인에서 궁박은 본인 이중매매에서 그 유명한 판례 있었죠. 어제 시험 많이 쳤잖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이 있으면은 본인이 선의 무과시든 말든 적극 가담이 있은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행위의 의점을 요하지 않고 모든 대리의 효과는 이거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만약에 매도인으로 대리권을 해가지고 매수대금을 의리 받아가지고 갑에게 전달 안 해줬다. 갑은 대금을 받은 적이 없어, 본인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완전 유권 대리야. 또 갑이 을로부터 돈 못 받았다고 해서 뱅 보고 다시 돈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전달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대리인이 받을 수령권이 있는 사람이 수령한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달해주고 안 해주고는 대리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알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이 나오죠. 그럼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특별 효력 요건이잖아. 특별 효력 요건이니까 이거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대리행위 이거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다만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대한 대리매매가 해가지고 뱅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준 상태다. 이러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해. 등기 가지고 현재 뱅에게 돼 있으니까 뱅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잖아. 추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본인 쪽에서 야, 저 을저거 내 대리인 아니야. 그러니까 뱅 너 소유권 취득 못해. 이렇게 원래는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나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대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요. 내일 종합문제 모레 대리 입증 책임의 지문 5개인가 6개인가 딱 모아놨어. 의사표시도 마찬가지고. 복대리는 제가 시간까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조문을 잘 봐야 된다. 임의대리 법진대리 딱 나눠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 복대리 언급되면은 무조건 표현대리 인정해야 된다. 복대리 언급해놓고 표현대리 부정한 예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이거는 월권 대리가 제일 중요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공통적인 거 말하면은 먼저 상대방은 전부 선의무과실이 된다.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가실 이런 거 입증 책임해야 되는데 악이나 가실이 있으면 입증해야 되는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큼은 판례가 소수를 따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만큼은. 그 다음에
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된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되는데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시의 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에서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되고 사자권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사자권도 없이 단순한 사실행위만 하는 예컨대 정권회사에서 그죠? 이탁 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실행위만 하는 사람에게는 투자 상담 이런 거죠?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표현 대리권,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해버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도 말이야.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사실혼이라도.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려면은 유효해야 돼. 그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었다는 거 빼고는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 근데 강행법규 위반이 있으면은 절대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대리행위 방식이라 해야 돼. 대리행위 방식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대리행위 방식이 아니고 마치 본인 행세를 하면서 본인 성명을 모용하고 사수를 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다. 또 대리인이 부동산인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인 지압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말 나오면은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 왜? 대리인 지압으로 이전 등기했다 말은 대리인이 방식이 될 수가 없죠. 남의 것을 지크신양 팔아먹는 꼴이 되는 거지 이제는. 근데 원래 대리인 방식은 이 갑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래 갑의 건데 내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인 지압으로 이전 등기 했다 이 말 나오면은 볼 것도 없다. 그럼 권한을 넘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좀 핵심적인 것들을 그죠? 탁탁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 입증 책임을 판례가 상대방이 진다고 했다. 이것만큼은 음행이 2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적용될 수 있다. 2조라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은 직접의 상대방만을 말하지 전득자 같은 사람은 이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득자 같은 사람은 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성립되면은 가실상계 허용된다 안 된다?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그랬잖아. 가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이 있다고 해서 표현 대리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건데요. 본인과 상대방 간의 효과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인권, 주인 거절권, 그죠? 본인이 주인할 적에 주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도, 직접 무권 대리 상대방이 하는 때는 별 문제가 없고, 무권 대리인 또는 그 성계인에게도 주인할 수 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주인한 경우에는 아직 상대방이 주인이 있었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선이라면은 여전히 철회 같은 거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추인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은 무효입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법상 추인되는 거 없습니다. 무권 대리뿐만이 아니고 묵시적 추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효과 소거표가 있죠. 주인 한때로부터 이러면 틀린다. 처음부터 주인하게 되면은 유효가 된다. 주인 거절은 준법률행위죠. 의사의 통지로서. 법에 하여 그냥 확정적으로 거절하면은 이제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최고 철회 이런 거 못 합니다. 본인도 자기도 주인을 거절해 놨고 또 주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 확정돼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본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죠. 이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다. 신의직상 그 말이 오직상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하는 거는 신의직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103은 최고는 선하기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고 철회는 제한능력자와 똑같잖아. 최고는 선하기 묻지 않는다. 철회는 선의자만. 이 철회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죠. 철회 입증책이. 상대방이 악이면은 철회를 못 하잖아. 본인이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철회를 막으려면은 너 악이잖아. 왜 철회하? 철회하지 말라. 그죠?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조문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죠?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 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뭐 무권 대리 행위가 3자의 기망, 문서이조 등으로 야기되었던 말았던 무조건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또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선택했다면은 무권 대리인은 이행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 안 해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그 이행을 안 했을 때 대비 손해배상 예정이 있었다면은 예정의 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요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권 대리인이. 그래서 대리의 총 보면은 입증 책임이 한 대여섯 개 돼. 그 대여섯 개 마지막 날 제가 다 모아놔서 그럼 대리에 대해 입증 책임은 그것만 하면은 됩니다. 네. 이론적인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